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 멘토반 무선 관련 기출문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멘토반쯤 되시면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문제 분석이라든가 아니 풀이 쪽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좀 숙달이 돼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대신에 이제 이런 이제 합격권에 이제 가려고 하면은 이런 문제들을 묶어서 어떻게 큰 틀에서 보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바탕으로 어떤 문제가 다음번에 나올지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예상을 할 수 있어야지 합격권에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근래죠. 134회 기출문제부터 한번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무선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통신 신호 스펙트럼 밀도의 정의, 이건 통신 이론이죠. 통신 이론이고, 그 다음에 도플러과 원인과 대책, 이런 것도 이제 통신, 무선 통신 쪽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화 이론의 양자 잡음, 이것도 통신 이론이죠. 그 다음에 FM 방송 송수신, 프리엠파시스, 디엠파시스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방송 쪽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인터넷의 필요성과 동작 원리, 요거는 이제 통신 이론 쪽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각 회의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서 이게 어떤 분야, 방송이냐, 통신 이론이냐, 무선이냐, 아니면 이동통신이냐, 아니면 신기술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제가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린 것처럼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OFDMA, SCFDMA, PAPR의 설명과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 묻는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에는 무선 중에서도 좀 특화된 부분이죠. 통신 쪽에 이제 단말기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수신 감도, 전파 손실, 잡음 지수, SNR, 열 잡음의 설명,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선 통신 중에서도 약간 이동통신 단말기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별도로 표시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전 회차인 132회입니다. 132회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빨간색으로 표현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공진혈의 Q팩터의 정의와 이를 이용한 안테나의 광적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물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 항목을 설명하셔서 dB의 정의, 그 dB와트와 dBm의 관계, 그리고 마이너스 3dB 전력 계산의 의미. 여기서 마이너스 3dB라 그러면은 이제 전력이 절반이 되는 그런 걸 3dB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그림의 시스템 출력 dBm. 이런 시스템에서 0.1mW의 신호를 넣었을 때 몇 mW가 출력이 될 것인가. 그걸 이제 dBm으로 계산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분석기의 기본적인 측정 항목에 대해서 또 물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단편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어떤 부분에 있는 어떤 부분과 관련된 문제인가를 좀 파악하기 힘든 그런 이제 경향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83회부터 가장 최근인 134회까지 이런 이제 무선 관련,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슈퍼 헤테로다인 방식의 이제 송수신기인데요. 이런 이제 시스템에다 놓고 지금까지 출제됐던 무선 관련 문제들이 어디에서 나왔나,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은, 이해도 되게 편하시고, 그리고 이제, 각 문제 간에 어떤 이제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거 판별하시기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슈퍼 헤테로다인 시스템에서 요 아래쪽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 요게 이제 송신 부분이 되겠죠. 이제 요걸 저희가 통상적으로 나누면은 TX라고 하고요. 송신 부분, 트랜스미터죠. 그리고 요 위쪽 부분, 요 위쪽 부분을 합쳐가지고 RX, 수신단이라고 합니다.
리시버 쪽이 되겠죠. 그래서 TX와 RS를 합쳐가지고 이제 슈퍼 헤테로다인 방식 시스템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송수신에 모두 관여하는 부분, 이 부분이 PLL 부분이 되겠죠. 페이지 락드 룹에서 이제 주파수, 국부 주파수, 로컬 주파수를 만드는 부분이고요. 로컬 주파수를 만드는 부분이고, 여기 듀플렉서부터 이 안테나 부분, 이 부분을 통틀어서 이제 프론트 엔드 달려갑니다. 이걸 프론트 엔드 달려고 하면은, 수신단에서 봤을 때는 가장 처음 단이기 때문에 프론트, 그리고 송신단에서 봤을 때는 가장 끝부분이기 때문에 엔드단, 그래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프론트 엔드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출제됐던 무선 관련, 단말기 있는 쪽 관련 문제를 보면은, 송신단에서 이제 믹서죠. 믹서를 거쳐서 이제 밴드 패스 필터, 그 다음에 믹서, 밴드 패스 필터,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앰플리파이어죠. 송신 앰프, 파워 앰플리파이어,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터인데 요즘엔 거의 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솔레이터 부분 거쳐서 이제 듀플렉서, 송수신 신호를 갈라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죠. 그 다음에 안테나, 그리고 수신단으로 봤을 때는 이제 LNA죠.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 그 다음에 밴드 패스 필터. 얘는 제가 이미지 프리퀀시라고 예전에 108회 출제했던 거 관련해서 적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밴드 패스 필터의 가장 큰 역할이 이미지 프리퀀시, 영상 주파수를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밴드 패스 필터지만 이미지 프리퀀시라고 따로 예전 나왔던 문제를 표기를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믹서죠. 믹서, 다시 밴드 패스 필터, 그 다음에 믹서, 이렇게 거쳐서 가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제 문제별로 분석을 하면요. PLL 부분에서는, 로컬 부분에서는 108의 PLL, 그 다음에 PLL이 뭐냐 하는 걸 물어봤었죠. 그 다음에 86회는 이제 페이지 노이즈가 뭐냐. 그리고 114회에서는 PLL의 구성도 원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98회는 이제 밴드 패스 필터에 물어봤죠. 밴드 패스 필터의 파라미터가 어떤 게 있느냐. 그리고 소 필터와 보 필터가 뭐냐. 그리고 RF 필터의 구현 방식과 주요 파라미터 123회, 그리고 노치 필터가 뭐냐 하는 걸 129회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파워 앰플리파이어 관련해서는 이제 P1dB 90회, 그 다음에 슈피리어스 96회, PAPR 89회, ACPR, 그리고 파워 앰플의 전력 효율을 어떻게 구하느냐 110회, 그 다음에 슈피리어스의 발생 원인, 측정 방법, 억제 방안을 125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물어봤던 게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OFDMA, SCFDMA, PAPR 설명과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가 상당히 고난이도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전송선로 같은 경우에는 듀플렉스 안테나 사이에 이제 전송선로, 전자파의 종류, T앰프가 존재하는 전송선로의 세 가지를 110회에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도파간, 도입 목적, 그리고 정합 방법을 125회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제일 많이 출제가 된 부분이 안테나 부분이죠. 이제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가 프린징 이펙트가 어떤 거냐. 그리고 안테나의 3요소 123회, 3D 빔포밍 123회 물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섹터 안테나, 야기 안테나, 옴니 안테나, 패치 안테나가 어떤 거냐. 그리고 마이크로파의 특징과 안테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안테나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LNA 부분으로 가면 이제 이번에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다단 증폭기에서 LNA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노이즈 피규가 뭔지를 이제 83회, 93회, 103회, 104회 이렇게 물어봤었고요. 그리고 RMD에 대해서는 96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지 프리퀀시에서 물어본 거는 108회, 그리고 이제 믹서, 밴드 패스 필터, 믹서 이렇게 해서 이제 베이스 밴드 단으로 신호를 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RF 송수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기능을 114에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TX, RX, 그리고 로컬 쪽, 그리고 프론트엔드 단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다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더블 슈퍼 헤테로다 방식과 수신기의 네 가지 특성을 129에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2.4GHz 와이파이 출력이 대출력으로 송출될 경우에 RF 신호의 인체 영향을 131에 물어봤었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SAR, 전자파의 인체 영향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는 SCR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측정 항목과도 연관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문제가 좀 약간 좀 안 맞는 부분은 2.4기가 와이파이 출력은 보통 이제 뭐 밀리와트 단위로 출력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RF 신호의 인체 영향을 받으려면 상당히 큰 신호가 나가야 됩니다.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현실적으로는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대출력을 쏜다는 게. 하지만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시스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답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수신감도, 전파 손실, 잡음지수, SNR, 열잡음의 설명이 134회에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요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 요 문제와 다단 증폭기에서 LNA의 필요성과 노이즈 피겨는 요건 연관이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선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측정 장비를 물어보죠. 그런 부품들을 측정을 할 때 어떤 장비를 사용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은, 저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RF단, 무선에서는 스펙트럼 어널라이저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OTDR은 광 측정기죠. 그러니까 무선이랑은 크게 연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어널라이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 오실로스코프도 있는데, 오실로스코프는 솔직히 말해서 무선 쪽이 아니고 약간 베이스밴드, 신호 분석을 하는데 베이스밴드 신호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무선이랑 맞지는 않지만 이렇게 같이 묶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쪽으로 하려면 요 세 가지 측정 장비에 대해서는 이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런 측정 장비를 사용을 했을 때 어떤 측정 파라미터를 사용하냐라는 것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이제 물어봤을 때, 제가 무선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로는, 측정 파라미터로는 이제 VSWR이죠. VSWR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턴 로스랑 VSWR 80일에 물어봤는데, 어차피 같은 문제입니다. 리턴 로스나 VSWR은 서로 수식에 의해서 이제 상호 변환이 가능한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대신에 그 수식 같은 거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변환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DB와 네퍼에 대해서 80일에 물어봤는데, 저희가 가장 많이 쓴 단위가 DB입니다. 그래서 DB가 어떤 건지, 네퍼가 어떤 건지, 이런 이제 부품들을 했을 때 저희가 DB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데시벨 같은 경우가 연산도 쉽고, 그리고 보기도 편하고 해서 이제 DB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측정 장비를 사용할 때는 무조건 DB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S 파라메타. 오늘 이제 S 파라메타는 크게 이제 S11, S21, S12, S22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부품이 이렇게 이제 입력, 출력 두 개의 포트로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이제 S21까지 사용을 하고요. 만약 믹서처럼 세 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안 되죠. S, X, Y, Z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첨자가 세 개가 되는 거죠. 아직 그런 것까지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많이 쓰는 이제 투포트 부품에서는 이제 S1, S21, S12, S22 이런 식으로 4개의 S 파라미터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98에서는 S 파라미터가 뭐냐를 통째로 물어봤었고, 거기에서 86회, 96에서는 11, 21, 90회 21 이런 식으로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SR이죠. Surface Observation Ratio에서 어떤 이동통신에서 이제 단말기, 저희 핸드폰에서 많이 사용하는 패턴인데요. 이런 이제 단말기를 머리나 몸이나 태블릿 같은 거를 이제 붙였을 때 이 송신되는 전파가 인체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라고 하는 게 SR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2.4기가 와이파이 출력이 송출될 경우에 RF 신호 인체 영향을 따진다면은 SR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단위 같은 경우는 SI 단위는 킬로그램 퍼 밀리와트였나요? 줄 이런 식으로 요건 어떤 질량 1kg에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느냐 그런 식으로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B의 정의 보시면은 132에 나왔죠. 아까는 dB를 물어봤었는데 여기는 dB가 어떤 거냐, 그리고 dB 와트와 dB 밀리와트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마이너스 3dB 전력의 뜻이 뭐냐, 그리고 밑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시스템이 있을 때 입력된 신호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을 거치면은 어떤 출력이 dBm으로 표시될 수 있냐, 실제 계산 문제죠. 이런 걸 물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132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Q 팩터 예정이 안테나 광대역화, 여기 안테나 부분 본질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Q 팩터를 물어봤기 때문에 측정 파라미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132회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 분석기 기본적인 측정 항목을 물어봤는데요. 여기 있는 파라미터 중에서 저희가 네트워크 에너지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은 VSWR, 리턴 로스, 그 다음에 S 파라미터 측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Q 팩터를 직접 재할 수는 없지만, 예. 안테나 광대역화라고 하면은, 여기 어차피 안테나 광대역화 측정을 하려고 하면은 VSWR, 리턴 로스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네트워크 에너지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예를 들어서 풀어볼 LNA 쪽, 다단 증폭기에서 LNA 필요성, 그리고 노이즈 피규어, 그리고 측정 장비 쪽 말고 위쪽에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수신 감도, 전파 송실, 잡음 지수, SNR, 열잡음의 설명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같은 연관된 문제를 다 한 번에 이해하고 계셔야지 나중에 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아까 보였던 블록 다이그램을 좀 쉽게 표현해 봤는데요. 이제 노이즈 피규어를 일단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노이즈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요 듀플렉서부터 RX단에 대한 이제 측정 항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듀플렉서부터 요 믹서까지. 요게 1단 소자가 되겠죠. 여기 LNA가 2단. 그 다음에 이미지 리액션 필터, 밴드 패스 필터가 3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믹서가 4단. 그 다음에 RF 밴드 패스 필터가 5단. 그 다음에 두 번째 믹서가 6단. 이렇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노이즈 피규어를 측정하는 팩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스 게인하고 노이즈 피규어인데요. 이런 이제 LNA 같은 경우에는 게인이 15dB고 노이즈 피규어 1.0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믹서 같은 경우에도 게인이 7dB, 노이즈 피규어가 4. 그 다음에 게인 7dB, NF가 4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품의 데이터 시트에 표시를 해서 줍니다. 그래서 부품의 데이터 시트를 보면은 LNA 같은 경우는 이 LNA는 게인이 15dB고 노이즈 피규어가 1.0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주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듀플렉서 같은 경우에는 수동소자들이죠. 듀플렉서나 믹서는 수동소자인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서션 로스, 삽입 손실만 주어집니다. 얘는 3dB 수신단으로, 그 다음에는 얘도 3dB, 여기 3dB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이 시스템의 노이즈 피규어를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6단 수신단에서 듀플렉서, LNA, 밴드 패스 필터, 믹서, 밴드 패스 필터, 믹서 이런 구조로 가지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경우는 주어졌습니다. 이제 LNA 같은 경우는 15dB, 그 다음에 믹서는 7dB, 믹서는 7dB라는 게 주어졌고요. 앞에 보시면은 적혀 있죠. LNA 15dB, 그 다음에 믹서 7dB, 게인 7dB를 가지고 있고요. 노이즈 피규어 같은 경우에도 1dB, 4dB, 4dB 이런 식으로 주어졌죠. 그래서 여기도 노이즈 피규어를 dB로 1dB, 4dB, 4dB 표에 그냥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수동소자, 듀플렉서나 밴드 패스 필터 같은 경우에는 게인이나 노이즈 피규어가 안 적혀 있죠. 안 적혀 있는데 수동소자 같은 경우는 게인은 그 소자가 가지고 있는 인서션 로스를 역수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개 모두 수동소자인데요. 듀플렉서나
밴드 패스 필터나 모두 인서션 로스가 삽입 손실이 3dB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노이즈 피규어 같은 경우에도 수동 토자는 게인을 역수해서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3일 경우에는 노이즈 피규어가 3dB. 그리고 밴드 패스 필터 같은 경우에도 게인이 마이너스 3dB면 노이즈 피규어가 3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노이즈 피규어 데시벨과 게인 dB를 테이블을 다 채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테이블을 채운 이유는 저희가 이제 이 시스템에 이 듀플렉서부터 믹서까지의 요 토탈 노이즈 피규어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려고 이렇게 테이블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그거를 이제 dB로 표현한 거를 저희가 노이즈 피규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노이즈 팩터 같은 경우는 10진수 데시말일 때 그냥 노이즈 팩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데시벨을 요 수식, 요게 이제 캐스케이디드 노이즈 팩터 공식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요 시스템의 전체에 노이즈 피규어를 합산을 해주는 거죠. 합산을 해주는데 그냥 더해주는 게 아니고 요 수식에 의해서 노이즈 팩터는 이제 그거는 엄밀한 캐스케이디드 노이즈 팩터죠. 요 시스템을 전체를 합산한 노이즈 팩터가 되는데 F1, 그 다음에 G1, F2, G1 곱하기 G2분의 F3 마이너스 F1 이런 식으로 수식을 활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F1은 노이즈 팩터 1단이죠. 요게 이제 F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게인이죠. 1단의 게인이 G1, 그 다음에 여기 F2, 요게 G2.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단수를 늘려가죠. G3. 해서 요 수를, 요 숫자를 여기 있는 수식에 넣어주면은 이제 캐스케이드 노이즈 팩터가 그냥 계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전체의 노이즈 팩터가 어떻게 되냐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걸 넣어주면 되죠. 첫 단 1. 요거를 이제 F1을 여기 넣어주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0.5. 여기 0.5 있죠. G1 넣어주고, 그 다음에 1.26. 여기 넣어주고요. 마이너스 1. 수식 그대로 넣는 거죠. 그리고 요 다음 단은 0.5 곱하기 31.6분의 2.1. 31.6은 여기서 온 거죠. G2.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2 플러스 0.5에서 이제 0.0632 이런 식으로 2.8758의 캐스케이드 노이즈 팩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시스템 분석을 할 때는 데시벨을 많이 사용하죠. 데시벨로 환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할 때는, 요게 10 로그, 그 캐스케이드 노이즈 팩터를 여기 넣어주면은, 여기 dB로 환산이 되죠. 제게 이제 dB 환산하는 공식이 10 로그하고 값을 넣어주면 dB로 바뀌게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요 캐스케이드 노이즈 팩터가, 2.8758일 때, 요걸 dB로 바꾸면은, 이제 캐스케이드 노이즈 피규어는 4.5875 dB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좀 의문스럽죠? 근데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하나 안 드린 게 있는데, 요 데시벨로 계산하기 전에 요 노이즈 피규어 dB나 게인 dB를 여기 노이즈 팩터 게인 이제 10진수로 바꿔야 되는데요. 그렇게 바꾸실 때는 여기 있는 이제 환산표를 보시면 되죠. 노이즈 피규어가 3이다. 3dB일 때는 10진수로 바꾸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를 저기 넣어주는 식으로 넣어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게인이 15dB다. 그러면은 10dB 플러스 5dB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10dB는 이제 10배가 되는 거고, 데시말로 바꾸면은 여기 10dB는 10배죠. 그리고 5dB는 3.16배니까 로그에서 더하기는 10진수에서 곱하기가 되죠. 그렇게 되니까 31.6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표만 있으면은 데시벨을 일반 10진수로 쉽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노이즈 피규어 dB나 게인 dB를 이렇게 쉽게 환산할 수 있습니다. 이 환산한 값을 가지고 이 캐스케이드 노이즈 팩터 공식에 넣어서 캐스케이드 노이즈 팩터를 구하고, 그 값을 가지고 이제 데시벨로 환산해서 데시벨 노이즈 피규어를 환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노이즈 피규어 계산까지 해서 노이즈 피규어가 뭔지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걸 확인하고 나시면은 두 번째 문제가 그거였죠. 다단 시스템에서 왜 LNA를 사용을 해야 되냐라고 이제 한 질문이 아까 같이 있었는데요. 그게 여기 있죠. 노이즈 피규어를 계산했었고, 그 다음에 다단 증폭기에서 LNA 필요성이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까 풀었던 수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캐스케이드 노이즈 팩터를 계산할 때 첫 단, 둘째 단, 셋째 단, 넷째 단, 다섯째 단, 여섯째 단 가면서 이제 숫자가 아주 급격하게 줄게 되는데요. 그 급격하게 준다는 얘기는 노이즈가 많이 준다는 얘기죠. 그 단단에서. 그렇게 봤을 때 이 숫자가 줄게 된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31.6 이러한 부분이 분모이기 때문에 계속 곱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숫자가 많이 주는 이제 경향이 나타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1.26이 보시면은 이제 LNA의 노이즈 팩터입니다. 노이즈 팩터인데 그 믹서 같은 경우나 이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값이 작죠. 값이 작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라고 하는데 앰플리파이어니까 당연히 게인을 가지겠죠. 그래서 게인은 31.6배를 가지고 그리고 노이즈 팩터는 아주 낮은 1.26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3개, 3단, 2 플러스 0.5하고 0.631을 더해봤자, 3단을 더해봤자, dB로 환산하게 되면 4.121로 해서 이게 모든 단을 계산했던 노이즈 피규어랑 비교해도 큰 값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LNA 이후에 이런 값을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식에 LNA 게인과 그 다음에 LNA 낮은 노이즈 팩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이제 LNA 뒷단부터는 노이즈 피규어 값이 상당히 이제 급격하게 주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에서, 다단 시스템에서 LNA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문제에 대한 답도 여기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노이즈 피규어, 캐스케이드 노이즈 피규어가 4.5875dB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게 좀 애매하죠. 이걸 왜 구했는지. 시스템을 하실 때는 이렇게 의미 없이 구하는 건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구하는 거고요. 그걸 물어보는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열잡음과 SNR, SNB, 그 다음에 수신 감도,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본 문제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시스템에서 이제 열잡음이라는 걸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문제도 있었겠지만, 열잡음 같은 경우는 수식이 열잡음 P가 KT, B의 공식으로 나오는데요. KT는 이제 볼트만 상수로 마이너스 1.38 곱하기 10-23승 줄 퍼 K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 온도는 켈빈이죠. 근데 켈빈인데 보통 저희가 한 290도 이제 실온을 잡습니다. 상온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대역폭은 이 시스템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 대역폭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저희가 CDMA 시스템이다. CDMA 시스템이다. 그러면은 이 시스템의 대역폭은 주파수 도메인이고, 여기 이제 파워라고 했을 때, 여기 한 1.2688메가. 를 가집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가 이제 요거를 한 1.38이라고 이제 1.23이라고 얘기하죠. 요거를 한 대략 반올림해서 1.23 메가헤르츠. 이걸 헤르츠로 계산하면은 1.23 곱하기 10에 메가니까 6승이 되겠죠. 6승 헤르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볼트만 상수하고 절대 온도는 거의 상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요 열잡음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이 시스템의 대역폭인데요. 만약 이거 CDMA 시스템이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열잡음이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성 볼트만 상수 그대로 가져왔죠. 그리고 상온 290K 그리고 여기서 이제 CDMA 시스템의 대역폭 1.23의 12 6성 헤르츠 를 곱해주게 되면은 4.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 와트가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dBm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밀리와트로 환산을 해주게 되는데요.
와트와 밀리와트는 1000배 차이죠. 1000배 차이니까 지수로 봤을 때는 이제 여기에서 3만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5가 마이너스 12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dBm으로, 밀리와트니까 그냥 로그 취하면, 10로그 취하면 바로 dBm으로 바뀌죠. 그래서 10로그 10에 밑에 10이죠. 4.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 밀리와트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13 dBm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대역폭이 마이너스 123MHz인 CDMA 시스템에서 열잡음 전력은 약 마이너스 113 dBm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저희가 아까 수신단을 보지 않았습니까? 수신단 여기에 요 듀플렉서부터 믹서까지 요 6단 수신을 봤을 때 요 시스템에 받을 수 있는 수신 감도가 얼마냐, 이 수신기의 성능이 얼마냐를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열잡음 전력 더하기 잡음 지수 더하기 필요한 SNR, dB 이런 식으로 수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계산했던 그 잡음 지수 있죠? 아까 계산했던 게 4.6이었나요? 4.58이니까 이걸 4.6으로 잡고요. 이걸 4.6 dB 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열잡음 전력이 아까 얼마였죠? 마이너스 113 dBm. 그 다음에 필요한 SNR.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런 CDMA 시스템이 있을 때, 얘가 잡음하고 자기 받는 신호하고 어느 정도 시그널과 노이즈에 갭이 있어야지 이 신호를 복조할 수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CDMA를 한 5dB 정도라고 본다고 하면은, 이런 신호가 들어왔을 때, 수신기에 신호가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1.23MHz의 수신 대역폭을 갖는 시스템은 마이너스 113 dBm의 열잡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깔린 잡음이죠. 깔린 잡음이고, 여기 이제 주파수죠. 여기 이제 파워가 되는 거고, dBm이 되겠죠. 그러면 요 열잡음을 가지는 요 시스템에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 신호가 수신기, 듀플렉서부터 믹서까지 아까 계산했던 모든 잡음 지수 4.6 dB를 가지는 요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은 요 열잡음이 한 4.6 dB만큼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6 dB가 올라가면 잡음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가게 되고, 이거 4.6 dB요. 그런 상태에 이런 이제 1.2288메가의 CDMA 신호가 들어왔다면, 수신 신호가 CDMA 신호가 들어왔다면, 이 신호는 이 시스템에서 통상적으로 저희 가정하는 겁니다. 필요한 시그널과 노이즈의 갭이 5dB는 돼야지 이 들어온 신호를 복조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그렇게 이해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CDMA 시스템에서 수신 감도는 얼마가 되느냐? 마이너스 113이었죠? 113에 4.6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13에 더하기 4.6이죠. 4.6 dB죠. 거기에다가 복조를 하기 위해서 5dB가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더하기 5dB. 이렇게 되면 이 시스템에서 수신 감도는 마이너스 103.4인가요? 마이너스 103.4 dBm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에 받을 수 있는 수신 감도는 이 정도의 수신 감도를 가진다. 그런데 이 수신 감도를 계산하려고 하면은 열잡음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 전체에 대한 잡음 지수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스템이 필요한 SNR, 이 시스템이 얼마만큼의 노이즈와 시그널 간의 갭이 있어야지 이 신호를 받는가 하는 요 이제 SNR, 필요 SNR까지 있으면은 이 수신기의 수신 감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가 가장 복잡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 보시면은 열 잡음이 뭔지, 잡음 지수는 왜 계산하는지, 이 시스템에, 그리고 이제 SNR이 뭔지, 그리고 이 시스템까지 오기 위해서 막 이제 오픈 스페이스를 넘어온다면은 그때 이제 프리스 전송 방정식이나 이제 신호 손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산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하나 보시면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런 복잡한 문제부터 노이즈 피겨가 뭔지에 대한 문제, 거기에는 답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노이즈 피겨를 줄이기 위해서 왜 LNA를 사용하는지 그런 문제들을 다 복합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이제 LNA나 노이즈 피겨나 이런 이제 뭐 수신감도, 뭐 SNR 잡음지수, 열잡음, 뭐 전파 손실 이런 걸 통해서 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다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알고 보면은 다 연결된 문제입니다. 연결된 문제라서 저희가 이제 설계감이나 통신공학, 통신이론, 그다음에 무선공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쉽게 변하지가 않죠. 신기술처럼 이제 매번 변하는 문제라면은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 번만 이런 식으로 이제 묶음을 줘서 이해를 하신다면은 뭐 계속 업데이트할 필요 없이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묶어서 LNA 쪽을 봤는데 다른 부분도 이제 여기 PAPR, 파워 부분이라든지 뭐 믹서 부분이라든지 안테나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하나에 묶어서 한번 공부를 해 두시는 게 합격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